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내 딸이 아니야. 이 결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었다. 정적. 방금 전까지 아들의 재롱과 예비 며느리의 살가운 대답으로 훈훈했던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한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아들 우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희망인 내 아들. 그 아이의 얼굴에 그런 절망적인 표정을 짓게 한 것이 나라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우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우진이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내 시선은 우진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응시하는 저 아이 오세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27. 꽃처럼 어여쁜 나이. 단아한 원피스에 가지런히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그 깊은 눈매.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박제라도 해놓은 듯한 얼굴. 내가 27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성당 보육원 앞에 버리고 온 내 딸의 얼굴이었다. 세연이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찻잔을 쥔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내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 고요한 시선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다. 5년 전 자상했던 두 번째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 막막했지만 나에겐 우진이가 있었다.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해 제 앞가림을 하고 주말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며 살갑게 찾아오는 아들. 우진이는 내 남은 생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나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화초를 가꾸고 우진이에게 보내줄 밑반찬을 만들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위태로운 유리성 같았다. 아주 작은 균열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될 지하실에는 27년 묵은 죄악이 썩어가고 있었다. 술과 도박에 미친 첫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던 28배 박선희.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갓 태어난 딸아이의 울음소리는 사치였다. 분유값은커녕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던 절망의 나날들. 그날도 짐승처럼 얻어맞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의 온기가 버겁게 느껴졌다. 이 아이만 없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1999년 12월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이었다. 나는 갓난아이를 낡은 포대기로 둘둘 감싸 안고 정처 없이 걸었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추운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결국 내 발길이 멈춘 곳은 동네의 작은 성당 부설 보육원 앞이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다. 나는 포대기 속에 내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작은 은방울 딸랑이를 넣어주었다. 이게 어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부디 좋은 부모 만나 이 어미처럼은 살지 말아라. 눈물과 함께 흘러나온 기도는 이기적인 변명일 뿐이었다. 나는 꽁꽁 언아기 볼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귓가에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지옥의 비명처럼 나를 따라왔다. 그 후 나는 독하게 살았다. 남편과 이혼하고 식당 일부터 공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우진이를 낳았다. 새로운 삶은 과거의 죄를 덮어주기에 충분히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과거를 지웠다. 버려진 딸의 생일이 다가올 때면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내 옆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우진이가 있었으니까. 이 아이만은 완벽한 세상에서 티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 저 주말에 집에 여자친구 데리고 가도 돼요? 한 달 전 우진이의 전화는 그 완벽한 세상에 처음으로 날아든 돌멩이였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사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다. 내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며느리가 될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집을 쓸고 닦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웠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에 달려나갔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우진이와 그 뒤에 수줍게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오세연이에요. 우진이의 소개에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오세연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오뚝한 코, 야무지게 담은 입술. 거울을 보는 듯 했다.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에 멍든 얼굴을 감추려 애써 웃음 짓던 내 모습이 그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나는 애써 혼란을 감추며 둘을 안으로 들였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다. 우진이는 세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강한 사람인지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세연 씨 회사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주말마다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줘요. 정말 천사 같죠? 보육원. 그 단어가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다. 세연 양은 부모님이 어디 계신가?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찍 독립했고요. 세연이는 담담하게 하지만 어딘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손에서 힘이 풀려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아냐. 괜찮다.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주우며 변명했다. 아닐 거라고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세연이가 돌아갈 채비를 할 때 찾아왔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던 중 세연이의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딸랑 마이너스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구르는 작은 물체. 낡고 색이 바랬지만 틀림없었다. 손잡이 끝에 작은 방울 2개가 달린 은으로 만든 딸랑이. 27년 전 내가 딸아이의 포대기 속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딸랑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세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딸랑이를 주워 가방에 다시 달았다. 어머, 죄송해요. 제게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라서요. 낡았지만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요. 그 말은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세연이의 얼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리고 은방울 딸랑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버린 딸이라니. 신이 내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안 된다. 그 애는 안 돼. 이유를 묻는 우진이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그늘이 많아 보여. 우리 우진이 고생시킬 관상이야.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효자였던 아들은 처음으로 내게 반항했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관상만 보고 판단하세요? 세연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사람인지 아시면 절대 그런 말씀 못 하세요. 우리 모자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우진이는 최후 통첩처럼 나를 한정식 집으로 불러냈다. 세연이와 함께였다. 어머니,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받고 싶어요. 저희 날 잡았습니다. 우진이의 말에 나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 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야 했다. 내 죄의 대가를 내 아들이 치르게 할 수는 없었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내 앞에는 절망한 아들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를 응시하는 내 딸이 앉아 있었다. 세연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은 송곳처럼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어머니,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제가 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는 아닐까요? 세연이의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내 평온했던 위선과 거짓의 세계의 파문이 일며 수면 아래 잠겨있던 27년 전의 죄악이 시퍼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내 젊은 날의 고통과 후회가 그대로 새겨진 저 얼굴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내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보다 못한 우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세연 씨한테 왜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게 만드세요? 과거라니요? 세연 씨가 보육원에서 자란 게 그렇게 큰 흠인가요? 우진아, 그런 게 아니. 그럼 뭔데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시고 무작정 반대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여자란 말입니다. 우진이의 절규가 방 안을 울렸다. 평생 나에게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던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나를 원망의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세연이는 그런 우진이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내 가슴에 박힌 비수였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우진 씨, 그만해. 어머님께서도 놀라셨을 거야.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봐. 세연이는 태연하게 우진이를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늘 결례가 많았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 말은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우진이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세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방을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내 심장에도 대못을 박는 듯 했다. 텅 빈 방, 값비싼 음식들은 온기 없이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내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날 이후 우진이와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아들은 더 이상 주말에 찾아오지 않았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취조에 가까웠다. 어머니, 아직도 생각이 그대로세요? 제가 얼마나 세연 씨를 사랑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우진아,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결혼은 정말 안 된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도 없이 어떻게 제 인생이 걸린 문제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이유. 그놈의 이유를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내가 버린 내 누이다. 이 끔찍한 진실을 내 입으로 어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내가 천하에 없는 악독한 시어미가 되는 편이 나았다. 내 아들의 완벽한 세상에 내 죄로 얼룩진 과거를 들여놓을 수는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다. 며칠 뒤 평일 오후였다. 초인종 소리에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연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우진이도 없이 혼자서.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거절할 수도 그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아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세연이는 들고 온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팥죽 좋아하세요? 제가 직접 쏘아왔어요. 팥죽.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까마득한 옛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우는데 남은 것이라곤 팥 한 줌과 쌀 조금뿐이었다. 나는 그걸로 멀건 죽을 쑤어 갓난아이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그게 내가 내 딸에게 해준 처음이자 마지막 음식이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가끔 팥죽을 끓여주셨어요. 그걸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왠지 우리 엄마도 이런 맛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그러나 내 심장을 정확히 겨냥해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벌하기 위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세연 양 아니, 오세연 씨.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나왔다. 세연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순진한 예비 며느리의 가면이 없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원하는 거요? 글쎄요,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궁금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과연 어떤 얼굴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몇 년 전에 우연히 제 출생 기록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 박선이라는 세 글자를 알게 됐죠.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았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온화하고 행복해 보여서 아드님과 함께 웃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연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버려져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잊고 그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내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고. 그게 바로 당신 아들이었어요. 복수. 그 끔찍한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이기심이, 내 죄악이 결국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변명도 사죄도 이 아이가 받은 상처 앞에서는 위선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다. 세연이는 내게 복수를 선언했지만 우진이 앞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연약한 연인이었다. 우진이는 그런 세연이를 감싸 안으며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아들은 세연이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기세였다. 이제 나는 아들에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착한 며느리감을 구박하는 못된 늙은이에 불과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7년 전 딸아이를 버렸던 성당 부설 보육원으로 향했다. 기억 속의 낡은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수녀원을 찾아가 늙은 수녀님 한 분과 마주 앉았다. 안나 수녀님이라고 했다. 나는 차마 내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래전 이곳에 맡겨진 아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1999년 겨울 혹시 은방울 딸랑이를 가지고 있던 여자 아기가 맡겨진 적이 있었는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나 수녀님은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안젤라를 찾으러 오셨군요. 세연이 말입니다.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참 총명하고 속이 깊었지요. 자기를 버린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수녀님의 말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버린 딸은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이해하려 했다. 그런 아이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그 딸랑이 세연이가 지금도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입니다. 얼마 전 찾아와서는 드디어 어머니를 찾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 표정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자매님이 안젤라의 어머니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우진이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우진아.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냥 저희끼리 살겠습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 오늘 구청 가서 혼인신고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불효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세연 씨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시는 걸 더는 옆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내 귀를 의심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이보다 더 지독한 천벌이 또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휴대폰을 든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이 끔찍한 비극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남는 것이 파멸뿐이라 할지라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고 우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집으로 세연 씨와 함께 오너라. 너희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다음 날 저녁이 오기까지의 시간은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길고도 끔찍했다. 나는 온종일 집안을 서성였다. 쓸고 또 닦고 먼지 하나 없는 가구들을 마른 걸레로 문지르고 화초에 물을 주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집안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평온하고 아늑한 공간이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아수라장이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저녁 7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거짓말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마이너스 그 소리가 내 심장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제보다 더 굳은 표정의 우진이와 그 옆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얼굴에 세연이가 서 있었다. 우진이의 눈은 나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이글거렸고 세연이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것처럼 서늘했다. 들어오너라. 내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둘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나는 미리 끓여둔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과 그 맞은편 1인용 의자에 앉은 나.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우진이었다. 어머니, 저희 혼인신고한 거 화 많이 나셨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우진아. 나는 아들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 변명도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영원히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고 내 아이들을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어디까지 믿어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전부 사실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야. 나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27년 전에 지옥 같았던 그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 나에게는 다른 남편이 있었다. 술과 도박에 미쳐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개처럼 때리던 사람이었지.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우진이의 눈이 커졌다. 아들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다. 세연이는 미동도 없이 나를 응시했다. 지독한 가난이었어. 곰팡내가 진동하는 단칸방에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였지. 나는 세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도 짐승처럼 얻어맞고 맨몸으로 쫓겨났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차가운 겨울밤 거리를 헤맸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자지러지게 우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내 품에 안긴 그 작은 온기가,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버겁고 원망스러웠다. 이 아이만 없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악마 같은 생각을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애써 울음을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동네 성당 부설 보육원 앞이더구나. 나는 그 아이를 거기에 버렸다. 낡은 포대기 속에 내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작은 은방울 딸랑이 하나를 넣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 귓가에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내 고백이 끝나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우진이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보다가 세연이를 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혼란스러운 눈동자가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연 씨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아이가 내가 버린 내 딸이 바로 오세연이다. 우진아, 세연이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라 내 누이란 말이다.
그 순간 우진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의미 없는 소리만 반복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세연이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세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바로 당신이 27년 전 그 차가운 길바닥에 버린 딸입니다. 세연이의 입에서 나온 긍정의 대답은 우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우진이는 소파 등받이에 무너지듯 몸을 기댔다. 세연이는 그런 우진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나만을 향해 말을 이었다. 당신을 찾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낡은 출생 서류 한 장과 이 딸랑이가 전부였죠. 수소문 끝에 당신이 사는 곳을 알아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드디어 엄마를 만나는구나. 이제 나도 기댈 곳이 생기는구나.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어요. 세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군요. 좋은 집에서 번듯한 아들과 함께 웃으며 단 한 번도 나를 그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증오가 피어났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잊고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원망이 어려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당신이 이룬 그 완벽한 행복을 내가 직접 부숴버리겠다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당신의 세상의 전부인 저 남자 김우진을 이용해서. 세연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우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복수를 완수한 자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우진 씨, 미안하지만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순수함, 당신의 사랑 그 모든 건 내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 당신 어머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단. 당신을 만나는 내내 역겨웠지만 당신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참았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우진이가 귀를 막으며 절규했다. 사랑하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고백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연이를 바라보았다.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는 듯 했다. 거짓말이지? 아니잖아, 세연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우진이의 애원에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부 진실이야. 당신을 철저하게 속여서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로 나에게 미치게 만들고 결국 당신들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것. 그게 내 유일한 목표였어.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목표를 이뤘네. 세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모든 연극을 마친 배우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혼인신고는 내 복수의 활용점정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모자가 됐죠. 평생 이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세요. 내가 지난 27년간 지옥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말을 끝으로 세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에 박히는 거대한 망치 소리 같았다. 거실에는 나와 우진이 단둘만이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모자가 아니었다. 나는 자식을 버린 죄인이었고 아들은 그 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우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우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찻잔과 찻주전자를 팔로 쓸어버렸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사기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내 어머니는 자식을 버린 죄인이고 내 아내는 복수를 위해 나를 기만한 사기꾼이고 그래서 그 둘이 내 누나라고. 하,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어디 있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대체 뭐가 되는 거냐고요? 우진이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절규에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내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잘못이 내 평생의 보물이자 자부심이었던 아들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렸다. 어머니 아니 박선희 씨. 당신을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군요. 우진이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존경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어떻게 저한테 평생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인 척 연기할 수 있었냐고요. 당신의 그 위선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역겹다는 말은 내 남은 삶의 모든 의미를 앗아갔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나의 죄였다. 우진이는 더 이상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우진아, 아들아, 제발 엄마 말 좀. 내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우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우진이마저 집을 나가버렸다. 쾅! 또 한 번 문이 닫혔다.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집. 바닥에는 깨진 찻잔 조각들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내 아들의 행복, 평온했던 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귓가에는 아들의 마지막 말,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라는 말이 악마의 저주처럼 끊임없이 맴돌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칠흑 같은 절망, 그 한가운데 나 혼자 버려져 있었다. 집안의 시간은 멈췄다. 우진이와 세연이가 떠난 후 나는 깨진 찻잔 조각들이 흩어진 거실 바닥에 망부석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쾅 하고 닫혔던 현관문 소리가 이명처럼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들의 마지막 말,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라는 그 잔인한 선고가 심장에 박힌 유리 파편처럼 나를 고문했다. 온몸의 힘이 모래처럼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갖고 온 이 아늑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되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창밖이 거무죽죽하게 변하고 가로등 불빛이 거실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불도 켜지 않은 채 침실로 향했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경멸에 찬 눈빛과 세연이의 얼음 같던 목소리가 번갈아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아들의 절규는 대못이 되어 내 가슴을 꿰뚫었다. 평생 이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세요. 딸의 저주는 족쇄가 되어 내 발목을 올감했다. 그래,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벌이구나. 너무나도 공정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다. 혹시나 우진이일까 싶어 달려갔다가도 막상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어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밥을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냉장고 가득 들어있는 우진이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밑반찬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 음식들은 이제 주인을 잃었다. 나 역시 살아갈 이유를 잃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벽에 걸린 우진이의 어린 적 사진들이 모두 나를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시간 감각이 무뎌질 무렵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다. 이윽고 문 밖에서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댁에 계세요?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서 걱정돼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잠시 후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우진이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옆집에 알려주었던 번호였다. 문이 열리고 옆집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컴컴한 집, 거실 바닥에 며칠째 방치된 깨진 찻잔 조각들을 보고 기겁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열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는 나를 발견하고는 더 크게 놀랐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다가와 내 이마를 짚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복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옆집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자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에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아드님이랑 싸우셨어요?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그녀가 내민 따뜻한 죽 한 그릇. 나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떴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식어있던 속을 데워주었다. 그 온기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이렇게 죽은 듯이 누워만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죄는 사라지지 않고 아이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나는 이 폐허 위에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속죄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 터였다. 며칠 후 나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다. 내 죄의 시작점, 내 인생을 망가뜨린 첫 번째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그 지옥의 근원이었던 첫 남편 최동철을 찾아야 했다. 그를 만나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내 손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소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예전에 함께 살던 동네의 파출소를 찾아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이름을 댔더니 전과 기록이 빼곡한 그를 경찰들은 금방 기억해냈다. 그는 여전히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쪽방촌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술로 탕진하는 살. 경찰이 알려준 인력사무소 근처에서 그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나는 해질녘 허름한 선술집에서 나오는 그를 발견했다. 27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머리는 희끗하고 얼굴은 술과 고된 노동으로 검붉게 상해 있었다. 걸음걸이는 이미 취기가 올라 비틀거렸다. 나는 다가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최동철 씨. 그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나를 한참이나 뜯어보았다. 그의 술 취한 눈동자에는 나에 대한 기억이 없는 듯 했다. 누구쇼? 나예요. 박선희. 내 이름 석자에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돈이라도 뜯으러 온 것인가 의심하는 눈치였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이젠 잘 산다더니 꼴이 왜 이래?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다. 나는 그를 이끌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마주 앉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는 하늘처럼 무서웠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힘없고 병든 늙은이에 불과했다. 당신한테 뭘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뭘 확인해? 내 인생이, 우리 딸 아이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 시작이 뭐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내 말에 최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냐? 지가 애 버리고 도망가 놓고는. 그래요, 내가 버렸어요. 그건 평생 내가 안고 가야 할 죄예요. 하지만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폭력과 도박이 없었다면 나는 내 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당신 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그 앞에서 떨지 않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끔찍했던 과거의 실체를 담담하게 마주할 뿐이었다. 최동철은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술기운에 풀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쩌면 그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 딸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당신이 버린 그 딸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되겠다고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세연이의 복수, 우진이의 절망, 풍비박산 나버린 내 가정.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최동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술이 확 깨는 듯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럼 내 딸이랑 내 아들이? 그래요. 당신 때문에 시작된 비극이 이제는 내 아이들까지 집어삼켰어. 이게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예요. 최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허허하고 바람 빠진 소리만 내며 고개를 숙였다. 앙상한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남은 생을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가 받을 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걸로 당신과 나의 인연은 정말 끝이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를 만난다고 해서 무언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용서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올가매던 가장 질긴 첫 번째 사슬을 끊어낸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나는 세연이가 자랐던 성당 부설 보육원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안나 수녀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녀님, 제가 세연이, 안젤라의 어미입니다. 나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내가 아이를 버렸던 날부터 세연이가 내 앞에 나타나 복수를 선언하고 아들과 딸 모두 나를 떠나버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수녀님은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자매님도 세연이도 아드님도 모두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군요. 수녀님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수녀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을까요? 죄를 씻는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자매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상처를 보듬고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뿐이지요. 속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보육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주방에서 아이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낡은 옷들을 꿰맸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고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망가뜨렸다는 끔찍한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이곳의 공기를 마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멀리서나마 들으며 내 딸이 보냈을 그 길고 외로웠을 시간을 아주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기분이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채 오직 보육원과 집만을 오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 수녀님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세연이가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자랐던 곳을 둘러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매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매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가더군요. 그리고 어제는 아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가요? 네. 세연이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매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계시다고 알려주었어요. 수녀님의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들려온 아이들의 소식에 메말랐던 내 마음에 작은 희망의 샘이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보육원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우진이었다. 몇 달 사이에 아들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다. 그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터였다. 우진이는 차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조수석에서는 세연이가 내렸다. 두 아이는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우리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우진이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아들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한마디에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진아. 내 목에서는 잠긴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우진이는 더 이상 나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내 시선은 세연이에게로 향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날카로운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에 잠긴 텅 빈 눈동자만이 나를 향해 있었다. 혼인 무효 판결 어제 나왔어요. 세연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당신 아들과 나 그리고 당신과 나도. 그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후련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배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아이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은 것이다. 알아. 안다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하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는 그 어떤 말로도 내가 지은 죄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는 보육원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누구도 선뜻 잔을 들지 못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진이가 물었다. 나는 당분간 여기서 계속 지내려고 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 것 같아. 내 대답에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세연 씨는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잠시 떠나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진이가 세연이 대신 대답해 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내가 감히 붙잡을 수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세연이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당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의 시작점이 당신인 것처럼 내 생명의 시작점 또한 당신이니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끔찍한 운명으로 얽혀버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처절한 고백이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집을 나오자 어느새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갈게요. 우진이와 세연이가 돌아섰다. 나는 차마 그들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몇 걸음 가던 세연이가 잠시 멈춰 서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팥죽 끓이는 법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내 어머니께. 세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보육원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다정한 모자도 살가운 모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용서나 행복한 결말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구하고 아픈 이름으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저 하늘처럼 따뜻한 봄이 올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폐허 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발견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싹 틔워야 할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남은 생의 과제이자 희미하게나마 발견한 희망이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내가 있어야 할 곳, 보육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